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이 이제 남북국 시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일과 그 다음에 그 나당 전쟁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고려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볼 텐데, 남북국 시대는 뭐냐? 여기 남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크게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죠.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발해. 이 두 나라를 우리가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보통 명칭을 붙이긴 해요.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는요, 유득공이라는 사람, 유득공, 조선시대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먼저 붙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이 통일신라 발해의 역사를 조금 내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관련돼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통일신라는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신라를 건국했던 사람 누구예요? 박혁거세죠. 박혁거세. 고구려 건국했던 사람, 백제가 건국했던 사람, 발해가 건국했던 사람. 최소한 이름들은 좀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발해부터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국적을 따지면 고구려인이래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이 고구려의 후예, 자신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크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고 그걸 표방을 했습니다. 여기 교과서에 보면요, 나와 있거든요. 몇 쪽이냐? 21페이지에 보면은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수의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간직하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일본에 국수어 보낸 게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고구려 계승했다는 거. 우리 고구려 계승했다. 그럼 발해는 어느 나라의 역사예요? 고구려의 역사잖아요. 그럼 고구려의 역사 어느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중국 애들이 계속 이거 관련돼서 발해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야 라고 하면서 조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동북공정이래요. 그래요. 동북공정.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중국인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국인들이 묻어다 우리가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중국의 역사학자, 일부 역사학자들을 비난해야 되는 거죠. 이 동북공정과 관련돼서는요. 동북공정.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왕들의 업적이 잠깐 나와요. 크게 발해에 왕들이 많은데요, 발해는 역사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3명의 왕을 좀 알아둬야 돼요. 무왕, 문왕, 선왕. 무왕, 문왕, 선왕. 무왕은 여러분들 싸울 무자예요. 싸운 왕입니다. 어디랑 싸웠을 거예요? 발해가 어느 나라 계승했다고? 고구려 계승했잖아. 그럼 고구려 멸망시킨 나라가 어딘데? 백제가 아니라 신라와 당나라잖아. 그럼 신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무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공격하는 생각이지. 네, 신라와 당을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요.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처음으로 중국을 가장 먼저 선빵을 쳤던 적도 있거든요. 장문이라는 사람을 보내갖고요. 장문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쪽에 보면 산동반도라고 해서 이 부분이 산동반도거든요. 이 부분을 장문유를 보내서 가장 먼저 쳐서 정복했던 적이 있어요. 장문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선빵을 한번 쳤던 적. 장문유. 그런 거 좀 기억하면 되고요. 문왕은 좀 반대입니다. 문왕은 글문자잖아요. 굉장히 친선 정책을 표방했어요. 친선 정책. 네, 당나라와 신라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거든요. 교과서 26페이지 보면요, 발해 통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데, 왕 밑에 정당성, 중성조성, 중대성, 좌사정, 우서정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좌사정, 우서정은 몰라도 돼요. 춘부, 인부, 이부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둬야 합니다.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조선시대에도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부는 뭘 얘기하냐? 옆에 좀 적어두세요. 이부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자치부입니다. 적어두세요. 행정자치. 호부는 뭘 얘기하냐? 재정 담당하고요. 예부는 교육과 외교를 담당합니다. 병부는 싸우는 거잖아. 형부는 재판이야. 공부는 공업.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는 육조라 그러고 고려와 발해는 육부라고 하는 데서 나누어서 담당을 했거든. 지금의 뭐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그런 것들을 원유가 시작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이부, 호부, 예부 관련돼서 이게 무엇을 하는지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중앙기구에서 이건 알아둬야 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에 이게 바로 발해의 중앙정치기구나.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뭐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깊게 안 들어가요, 수능에서는요. 근데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이게 발해의 통치기구나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몇 성 몇 부예요? 3성 6부죠. 발해는 3성 6부 제도를 했다 정도만 알아두도 됩니다. 중앙에서는요, 지방에서는 5경 15부 62주를 썼다. 그런 정도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발해는 끝났어요. 들어갈게요. 발해가 끝났으면 여러분들 아까 오늘 남북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발해가 끝났으면 이제 어떤 한 나라 남았습니다. 어디 남았어요? 통일신라 남았죠. 통일신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춘추가 바다 건너서 나당동맹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통일을 한 그 이유입니다. 통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통일신라 왕들은 왕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왕권이 굉장히 강했죠. 왕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왕권이 굉장히 강했는데 통일신라의 왕권을 강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어요. 통일신라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몰라도 돼. 한 명만 기억해. 신문을 많이 봤던 왕. 옆에 봐 있죠. 신문왕만 기억을 좀 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신문왕이 뭘 했냐?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국학을 설립했다. 그 다음 중앙 군사 조직을 만들었다. 구서당에 고구려 백제 말간이를 포함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문왕은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즉위직후 장인인 김흠도래난을 진압했다. 김흠도래난을 진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진골이에요. 진골이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 좀 뒤로 넘어갈게. 자꾸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교과서 25페이지 넘겨봐. 25페이지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요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 뭐 사회사 종은 솔직히 잘 몰라도 되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거든. 신라의 골품 제도라고. 읽어볼게. 한국은 관등제를 유신분과 유기적으로 연관하여 운영하였다라고 했는데 관등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의 등급이야. 관리 등급. 이 관리의 등급을 신분과 역영했는데 상국의 신분층은 신분에 따라 관리 등급 수의 승진의 차별을 뒀다. 즉 신분이 높은 사람은 관리 등급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은 관리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유능해도 못 올라간다. 그 얘기거든. 오른쪽에 보면 신라의 골품제라 돼 있어. 관등에 여기는 1등이 이벌찬이잖아. 그리고 조이라고 있잖아. 여기는 신라는 크게 지배층이 신분제도가 있었거든. 그걸 지배층의 신분제도를 골품제라 그래. 골품제. 별표 하나 쳐두세요. 이거 수능에 많이 나오거든요. 골, 뼈다귀잖아요. 우리는 성스러운 뼈다귀야. 우리는 진짜 뼈다귀야. 골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품은
1품부터 6두품까지 나눠지거든. 성스러운 뼈다귀는 왕족을 얘기해. 진골은 보통 귀족을 얘기해.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을 해.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식이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왕족끼리 결혼하다 보면은 결국에 대가 계속 이어질까 끊어질까? 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 왕족이 없었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여자가 왕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죠. 여자가 왕위에도 올랐어요. 고구려 신라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왕위 올랐던 거, 이게 굉장히 또 다른 폐쇄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였었거든요. 이 신분만 왕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다가 왕족인 성골이 없어졌어요.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김춘추거든요. 성골만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진골들은 서로 지들끼리 다툼을 벌입니다. 그런 와중에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신문왕이 8살 때 장인이 반란을 일으켰던 게 김문도래는 아니에요. 근데 신문왕은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김문도를 죽여버렸어요. 자신의 사인을 막 죽여버렸는데, 일단 여기 볼게요. 이거는 별표 하나 쳐두세요. 왕족이나 귀족, 신라, 여기 골품제 옆에 지배층의 신분제라고 쓰고, 이거를 밑줄 한번 여기 쳐두기 바랍니다. 쳐뒀니? 25페이지 다시 돌아갈게. 네, 아무튼 신문왕은 진골들의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서 김문돌의 반란을 진압했고요. 그런 와중에서 당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서당이라는 걸 만들고 국학을 만들었다 그래요. 국학은 나라의 학교란 뜻입니다. 나라의 학교에서 뭘 가르칠까요? 유교를 가르칩니다.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데? 충이잖아.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왕한테 충성하는 거지. 왕한테 충성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요. 또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앙군사조직으로 구서당이라는 걸 만들고 고구려, 백제, 말간이를 포함시켰다. 이걸 흡사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네, 유민 포섭 정책이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유민 포섭 정책. 그리고 또는 민족 융합 정책이라고 하죠.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특이한 게 말간인도 들어가죠. 말간인. 고려 시대엔 여진이라 불렸고요. 조선 시대엔 청나라를 세웠던 민족입니다. 청나라가 나중에 우리나라 굉장히 갈구기도 하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 나라 밑에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는 좀 나오진 않는데,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이란 걸 지급했거든요. 이게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지급했던 게. 우리 교과서 보면은 25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 쭉 써 있어요. 여기 밑줄 한번 가볼게요. 귀족들은 관직을 국정하고 넓은 토지와 많은 돈을 영토권을 얻었다. 관직을 관리하니까 노급을 지급받다. 노급은 노동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거 설명을 좀 하도록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은 공무원이에요. 교육공무원입니다. 선생님은 국가의 월급을 받아요. 근데 옛날에 관리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냐? 선생님은 통장으로 돈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통장이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공무원들, 옛날의 관리들은요, 다시 올라갈게요. 관리들은 농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대신 받아요. 농민들이 국가에 땅을 경작하고 땅 경작의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국가에 바치는데, 국가는 관리한테 세금을 줘야 돼, 관리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관리한테 월급을 못 줘. 돈 주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국가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저쪽 지역에, 원주 지역에 개운동에 가서 김개똥이라는 사람의 농장에서 나오는 이 세금을 네가 받아. 그걸 뭐라 그러냐? 수조권이라 그래. 좀 어려운 말이야, 수조권. 앞으로 수조권이란 말 나중에 조금 어렵게,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농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관리한테 걷게 해서 관리의 월급으로 삼는다는 걸 뭐라 그런다? 수조권이라 한다. 근데 수조권을 줘봐. 수조권을 주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나쁘게 되는 거야. 뭐라 그러면은 수조권의 범위를 국가에서 정해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 관리가 세금을 마구잡이로 걸어. 그리고 노동력도 수치를 해. 야, 여기서 세금 내게 하는 거 노동력도 포함되는데 몰랐어? 이 바보? 이야기하면서 노동력도 수치를 하거든. 근데 국가에서 봐봐. 국가에서 보면은 노동력이 나중에 뭘로 변신할 수 있는데 이게 군사력으로 변할 수 있거든. 군사력으로 변신하면 이게 바로 지방에 있었던 귀족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당시 신문왕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 왜? 김은돌의 반란을 진압했지. 그 다음 통일신라의 대를 이었던 왕이지. 그럼 이 노급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폐지하겠지. 노급을 폐지하고 노동력을 제외한 세금만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을 뭐라 그런다? 관료존이라 그래.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통일신라 중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통일신라 중대에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잠깐 선왕 이거 부분 안 했네. 선왕 때 영토를 넓히고 해동성국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때 최대 영토를 자랑했거든. 또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신라가, 다시 돌아갈게요. 통일신라가 세금과 노동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서가 있거든. 그 문서를 우리는 민정문서라 그래. 민정문서. 세금을 좀 굉장히 많이 해서 촐랑문서라 부르기도 하고, 민정문서라고 해서 세금과 노동력이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 문서라는 뜻이라고 니네들이 알아두면 될 거야. 이게 통일신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일신라 중대의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우리는 통일신라 후대로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신라 부분은요. 그 종교 부분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마지막에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이제 통일신라 하대 부분인데요.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통일 이후 신라왕실은 진골기죽세를 원으로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다라고 돼 있죠. 네, 강력한 왕권 추구했던 왕 누구였어요? 신문왕이죠. 근데 이에 불만을 가진 진골기족들은 어린 나이 해공왕이 즉위하자 왕권에 도적했다. 정치적 근원에서 해공왕이 피살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 하대는요, 해공왕이 죽은 다음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거든요. 해공왕이 죽은 다음에 이후 진골이 굉장히 다툼이 벌어집니다. 진골끼리 굉장히 다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육두품이라는 세력들 굉장히 배척하기 시작하는데, 육두품이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육두품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육두품은요, 여기 진골 밑에 있었던 지배층 1품부터 6두품 중에서 품중이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 진골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 보니까 신문왕은 이 진골이 너무 싫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었던 6두품들을 굉장히 등용을 했었거든. 6두품을 등용했어. 왕권이 강할 때는 진골을 억누르면서 이 육두품이 중앙 핵심적인 왕권, 중앙에서 핵심적인 권한을 차지하기도 했어. 그런데 왕권이 약하고 진골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옆에 있어서 육두품들 얘네들 뭐야 그러면서 배척하기 시작했거든. 이 육두품들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육두품들을 배척하니까 우리 뭐지? 그러면서 굉장히 이들은 힘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사회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 왕족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농민 봉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중앙에서 왕권 다툼이 계속 벌어지잖아. 봐봐. 여기 보면은 신라말 왕위 계보인데 36대 왕부터 51대 왕까지 중에서 재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왕도 존재하잖아. 계속해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당시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방에 있었던 군주들이, 야, 나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야. 지방에 있었던 이 군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중앙의 왕권에 대항해서 새롭게 힘을 키우기 시작했거든. 그들을 우리는 지방 세력인 호족이라고 불러. 이 호족은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선종은 추후에 설명을 할 거고요.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여기 경주잖아요. 경주가 굉장히 왜곡에 떨어졌죠. 통일신라에 이제 지리적인 운명이 다 있다. 신라가 천년왕국이라 그랬잖아요. 이 왕국의 지리적 운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새로운 나라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 지방을 명당으로 하여 국토의 중심부에 설정하면서 국고 등록했던 지방호족을 운영하는 세력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징은 이것도 생각하면 되겠다. 이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읽어봤어요? 네, 이런 내용들이 풍수지리설입니다. 이 풍수지리설과 선종을 바탕으로 해서 호족들이 전국 각지에 출현했고요. 이런 호족들이 다툼을 벌어지고 있던 중에서 세 나라가 출현하죠. 처음에 후고구려, 두 번째 후백제, 그 다음 신라. 세 나라가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인 거예요. 후고구려는요, 궁예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후백제는요, 견훤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신라는 계속 있었죠. 네, 궁예는 여러분들 대부분 합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견훤은 네, 그냥 장군입니다. 그런 견훤과 궁예가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궁예가 여러분들 관심법이라 그럽니다. 관심받고 심은 법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자신이 빡빡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자신이 머리 빡빡이고 순임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미륵불이라 그래요. 미륵불에서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였거든요. 죽이니까 이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궁예를 쫓아내서 죽여버리고요. 새롭게 왕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꿉니다. 이 고려가 가장 먼저 신라를 포섭하고요. 그리고 후백제를 포섭함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요. 그걸 우리는 고려의 삼국통일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고려의 삼국통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려 관련돼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 관련돼서는 조금 내용을 고려 관련돼서는요, 일단 잠깐 영상 끊었다가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더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의상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영상 잠깐 멈추겠습니다.